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정말 불행한 사태가 생긴 지 2달이 지났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군이 지상작전을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점점 확전돼서 가자지구라는 이 좁은 지역에서만 벌어지던 전투가 16배나 넓은 지역으로 완전히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으로, 헤즈볼라들 그리고 시리아에서 계속 속속 요르단 영토를 가로질러서 들어와서 이스라엘군과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이틀간 800명과 86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 전차는 7대와 4대 격파, 장갑차 16대와 22대 격파, 차량은 15대와 45대 격파, 특수장비는 4대와 10대 격파, 야포는 13문과 36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이틀간 각각 한 문씩 격파를 했고, 무인 항공기는 16대와 24대 격추, 미사일 격추 전과는 없고요. 자, 이런 주말간의 전과를 발표를 했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45회의 교전을 했는데 적의 화력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는 하르키우에서 발견된 미사일은 북한제가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북한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라고 하는 그 미사일이 미국 백악관에서 이거 북한 미사일이 자포리자에서 발견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직후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하르키우에서 또 하나 발견됐다라는 발표가 있었다라고, 이 오신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에서 그걸 실제로 오피셜로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다량으로 지금 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 러시아와 접촉을 지속 중에 있는데 러시아가 잘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자신들이 전황이 안 좋아서 포로 교환 협상하자라고 오히려 러시아가 매달렸는데, 지금 불과 2-3달 만에 북한제 탄약이 들어가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됨으로써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 협상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러시아는 좀 이따가 보자,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탄약 부족이 극심한데 러시아군의 5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다라고 밝히면서 이런 표를 내놨어요. 자, 2023년 여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한다고 했던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해 여름, 정말 그때 분위기 좋았죠. 다만 우크라이나는 그때 사실은 폼만 쏘면서 폼만 잡은, 러시아군 한두 명 와도 하척에다 포탄 때려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그냥 포탄 날리고, 돌이켜보면 그러고만 있었던 시절 같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한 7,000발 쐈고 러시아가 한 5,000발 쐈다. 그래서 양측의 포병 화력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포는 나토에서 준 155mm 포가 많죠. 그리고 미국이 준 하이마스 로켓탄도 있죠. 그리고 다 포함돼서 7,000발이니 우크라이나 포와 러시아 포탄의 수량이 2,000발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 질적 우위는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이었던 시절이 바로 불과 여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북한제 포탄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관심이 멀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2,000발밖에 못 쏘고 러시아는 10,000발을 쏜다라는 겁니다. 북한 덕분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때문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변수가 확 발생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그래프로 보니까 더욱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타브리아 작전군, 즉 자포리자주에서 작전하는 이 전투 사령부죠. 여기에서 러시아는 주요 전장에서 아군, 즉 자기네들 러시아군이 러시아군을 포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게 뭐냐?
바로 장약이 안 좋아서 북한제 포탄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고 장약이 떡지고 이러다 보니 야 20km 쏴 하고는 예를 들어서 뭐 3호 장약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그냥 퓨슈슉 해서 바로 코앞에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0km 쏘려고 했는데 12km만 날아가고 12km는 우리 아군 진지인데 그래서 이제 아군을 때리는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이미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그 상황입니다. 폴란드군은 이 병력을 투입해서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그 운수업 관련한 시위대를 해산시켰는데 무력 해산이 아니고 강제 해산이 아니고 그냥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산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측근인 보안국 즉 SSU 사령관으로 중장을 진급을 시켰는데 원래 소장이었는데 별 2개였는데 별 3개로 올려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사령관이 별 1개였는데 별 2개로 올려준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지금 지상군 사령관이 별 3개 중장인데 그 정도 위상을 보안국에다 줘버린 거죠. 우리로 치면 이 지상군 사령관하고 기무사하고 똑같은 계급을 줘버린 거죠. 즉 젤렌스키가 자신의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안부대에다가 굉장히 힘을 실어줬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사키 비행장 공습을 해서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휘소예요.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확대 보면 이런 식으로 지휘소가 비행장의 지휘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를 폭격해서 파괴를 했고 여기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오신트들의 공통된 견해가 장성급 지휘관 1명이 죽었다라고 지금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장성이 계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군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또 러시아 장성이 1명 죽은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크림반도에 있는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는 크림 북부 지역의 러시아 탄약고를 공격했는데 파괴에 성공했다라는 건데요. 크림반도에 있는 사키 비행장을 공격했고 그래서 장성급 지휘관 죽이고 그리고 이제 크림반도 북부 지역의 러시아 탄약고 여기는 헤르손 지역으로 탄약을 공급하는 보급 기지가 되겠죠. before 이렇게 생긴 건데 after 이렇게 해서 한 발, 두 발, 한 발, 두 발 여기 한 발 그리고 여기 각각 한 발씩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서 터진 모습이 보이는데 뭐 그냥 이러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멍만 난 것으로 봐서 내부에 탄약이 뭐 어떤 이 빈 창고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탄약이 있었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명중을 했는데 유폭이 일어났다면 그냥 뭐 평탄화됐겠죠. 그게 아닌 거로 봐서 탄약고를 공격해서 파괴는 했는데 탄약은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점령지에 샤히드 드론 발사 수량이 급증한 추세다. 라고 걱정을 했고 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하르키우에서 대공세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하르키우가 쿠판스크 전선 그쪽이죠. 거기에서 대공세를 해서 이 우크라이나 두 번째 대도시인 하르키우 이쪽을 압박하는 공세를 할 거다. 이제 러시아가 여유로우니까 이제 이런 공세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으니 뭔가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정보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자, 이스라엘 상황 보면 자, 뭐 계속 뭐 폭격만 가자 지구에서는 폭격만 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누적 전사자가 주말 이틀 동안 1명만 증가했는데 이 1명도 서한지구에서 나온 전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자에서는 시가전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 포격 위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카타르 총리가 이 아루리 그러니까 이 하마스의 넘버 3죠. 이 아루리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있다가 이스라엘이 폭격했지 않습니까? 이걸 뭐 드론 공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대로 정보가 나온 것은 저도 이거 드론이라기보다는 공대지 미사일인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대지 미사일 5발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루리가 제거된 이후에 뭐 인질이다 뭐 석방이다 이런 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성토를 하고 왜 그랬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서한 지역에서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라고 비난 선전전을 하고 있고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동을 했는데 사태 확산을 막는데 역할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건 너무 좀 황당하고 뻔뻔스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튀르키예에게 당신네들이 좀 여기에서 역할을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할 것 같으면 튀르키예의 민원도 좀 들어줘야 되죠. 튀르키예는 지금 F-16 전투기의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해요. 그걸 미국이 안 해주죠. 안 돼, 니들 안 돼. 또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270대 이상 가지고 있는 이 대규모 라이센스 생산에서 F-16 전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F-16 전투기에 들어가는 F-110 엔진, 이거를 좀 대량 구매해서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5세대 전투기 TFX, 그 칸 전투기 엔진으로 좀 쓰고 싶은데 그것도 못 팔아.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면 스웨덴 나토 가입 최종적인 이 인준 안 해줘 하고 전투기 엔진 때문에 지금 논쟁이 오가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니들이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샀으니까 F-35는 못 줘. 그런데 F-16 그건 해라. 그건 계속 그냥 그건 이미 1970년대부터 쓴 거니까 그건 멋이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그것마저도 안 돼. 자, 이렇게 되니 전투기를 하나도 못 쓰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엔진이 계속 공급이 돼 전투기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야, 니들 좀 역할 좀 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 전투기 엔진 그거 이만큼 해결해 줄 테니까 니들이 스웨덴 나토 가입 최종 인준해주고 여기서도 좀 역할 좀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뻔뻔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이에 하마스의 최고 수뇌부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에 이제 왔으면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지 그거 요구 좀 하라 라고 또 압박을 했고, EU 대표부에서는 헤즈볼라 대표단과 회동을 했고 헤즈볼라에게 확산 방지를 촉구했는데, 즉 레바논 지역에서 지금 치고 내려가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헤즈볼라는 콧방귀를 끼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이 국경 지역에 있는 메론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그 정상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대규모 공격했어요. 이 메론산 기지가 방공 레이더 또는 역할도 하면서 항공 관제 역할도 하는데, 여기입니다. 위성에서 보면 이렇게 이 레이더가 크게 지금 3개가 지금 있어요. 또 정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곳인데, 자, 잠시 영상을 보시면요. 네, 로켓이 쑥 들어가서 중간에 있는 이 레이더를 그냥 관통해버리죠. 그리고 폭발해버렸습니다. 박살난 거죠, 이제 저거. 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지금 열받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 공격을 하고 하니까 또 그 다음날 이 메론산 레이더 기지를 공격한 게 1월 5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도 했고, 그리고 또 헤즈볼라가 다시 이 지역에다가 이만큼 공격했어요. 이게 뭐냐? 공습 경보 올린 횟수 체크한 겁니다. 공습 경보가 이만큼 올릴 정도로 대규모 또 공격을 1월 6일 날 했고, 그러다 보니 또 1월 7일 날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이 국경 지역 헤즈볼라 장악 지역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격과 포격을 여기는 촘촘하게 때렸습니다. 퍼붓고, 그리고 의외로 이 내륙 지역까지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 레바논 영토의 깊숙한 곳까지 때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분노를 하고 레바논과 전쟁을 해도 좋다라는 각오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골란고원입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네타냐후가 통합이냐 정치질이냐 이거 결정해라 라고 성토를 했는데, 자, 이 전시 내각을 열었다가 갑자기 네타냐후 총리가 욕을 하고는 끝내버렸는데, 이거 통합으로 그냥 우리 이 통합에서 우리 의사를 모을 것이냐 아니면 개인 정치 계속 할 거냐, 그거 정치적 액션 아니냐, 그러지 마라 라는 성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유엔의 가자지구 지원하는 그 기구 직원을 위장해서 차량에 가방에 무기를 은닉해서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엔에서 가자지구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었죠. 그
이런 유엔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 가방 안에 저런 무기를 넣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조끼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남이 들 수 없다. 그런데 저자들을 죽였다고 또 유엔 요원을 죽였다고 또 이제 선전전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놈들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주민들은 하마스가 외부에서 지원 들어오는 이 물자를 강탈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외부 지원 물품이 좀 들어오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 라파 국경 검문소를 딱 통과하자마자 이 하마스가 트럭을 강탈해서 여기 지금 무장요원이 딱 앉아있죠.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이 무장 픽업 트럭 이게 쫙 따라다니면서 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에다가 내다 팔죠.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가자 시민들을 위해서 준 걸 자기네들이 그냥 다 가져가서 완전 뭐 돈도 들이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남는 거죠. 판매 가격 전체가 다 마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팔아버려요. 그래서 가자 시민들이 제발 우리에게 좀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국제사회 개입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이란이 해상 민병 300여 척을 동원해서 대규모 무력 시위성 훈련하는데, 자, 우리가 미국 항공모함 때려잡겠다라고 하면서 이 반달 아바스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에서 출항해서 이런 소형 모터보트들 계속 뭐 한 300척 해서 자, 이거 가지고 우리 미 해군 항공모함 때려잡을 거야 라고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가자 지구에서의 교전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레바논 국경 지역과 서한 지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을 통해 외부 무장 세력들이 서한지구로 속속 잠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한지구 주요 도시에서의 교전 강도가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과 경찰 병력이 서한지구 제닌시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중화기 공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 병력 6명이 부상을 입고 구송됐다고 이스라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1월 6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6일 야간 서한지구 제닌시에 무장 괴한 출현 첩보를 입수한 경찰 부대가 작전지역 도착 직전 급조 폭발물과 로켓 공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공격으로 차량에 탑승 중이던 병력 6명 중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이라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사건 발생 직후 아파치 공격 헬기를 현장에 출동시켜 부상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정체불명 무장부대를 확인하고 기관포 공격을 가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6명의 괴한이 사살됐지만 대부분의 괴한들은 도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건이 서한지구에서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소대급 이상 병력의 매복 공격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한지구에서도 파타가 통제하는 무장조직이 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비교적 협조적인 편이고 현재까지 서한지구에서 IED와 대전차 무기를 동원한 조직적인 매복 공격은 한 번도 보고된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이 시리아에 거점을 두고 가자지구와 서한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쿠드스 여단 병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작전은 시리아와 요르단, 이스라엘 국경 지역을 통해 서한지구로 침투해 들어온 외부 무장 조직을 색출해 체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알-쿠드스 여단은 이번 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예고하고 시리아 국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일부 워싱턴 소식통들은 최근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친이란 군벌들의 군사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번 제닌 사건은 외부 군벌 조직들의 서한지구 전투 확대 시도의 신호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시각 1월 6일 요르단군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과 교전해 5명을 사살하고 1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다량의 무기와 약물을 휴대하고 있었는데요. 요르단군은 이들로부터 최소 63만 알이 넘는 페네틸린과 3,450개의 해시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지구와 3국 경계지역에서의 무장단체 활동 증가는 이란과 친이란 군벌들이 서한지구의 무장조직들을 침투시켜 이곳을 제2의 가자지구로 만들려는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시그널로 평가되는데요. 이미 가자지구 전투로 진이 빠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보다 훨씬 넓은 서한지구라는 수렁에 빠져들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무장 조직이 이스라엘
경찰 조직을 이 차량 행렬들을 공격하는 그 폭파 장면인데요.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다른 곳에 찍은 거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동안은 이 서한지구에 있는 무장 세력들은 좀 협조적이니까 하마스와 다르죠. 파타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이 뭐 방탄 장갑차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경찰 SUV 이런 거 들어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경찰 SUV를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 IED 최소 4개, 그러니까 급조 폭발물, 사제 폭발물 최소 4개와 로켓 공격, 이렇게 양 사방에서 킬존을 만들어서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인된 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아파치 공격 헬기가 와서 반격을 하고 이제 30mm 체인건 퍼붓고 하니까 6명은 죽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것들이 누구냐? 파타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냐?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다. 서한지구에. 그래서 지금 요르단과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또 교전이 있었어요. 요르단 전투기가 시리아 국경 17km 안으로 들어가서 폭격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국경 지역으로 월경해서 들어오던 이 어떤 무장 세력들을 공격해서 5명을 죽이고 10여 명을 체포를 했는데, 그들 체포하고 보니까 63만 알이 넘는 마약, 이게 이제 각성 효과를 하고 뭐 고통 있고 체력 증진하고 하는, 전투할 때 먹이는 그 마약 63만 알, 이 열몇 명이 가지고 있었던 게, 그리고 이제 3,450개 해시시, 이게 좀 대마초 같은 그런 껌 씹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이제 환각해서 전투하고 하는 그런 걸 3,450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서한지구로 가다가 걸린 겁니다. 서한지구 시리아 국경에서 48km 산악지역인데, 요걸 이렇게 48km만 관통하면 서한지구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들하고 아까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르단 이 면적은 넓지만 요르단군 병력은 10만 500명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 국경 전역을 제대로 감시 경계할 수가 없는 그런 병력이죠. 그러다 보니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48km 파고 들어가서 서한지구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무장 투쟁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자, 가자지구, 서한지구, 가자지구에 230만 명, 서한지구에 300만 명. 뭐 인구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면적은 16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가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이제 가자지구에서 싸웠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수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후티 그리고 또 이란 뭐 등등 해서, 또 북쪽은 헤즈볼라 등등 해서 계속 확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한지구로 시리아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자들, 그걸 요르단 군이 막고는 있지만 뭐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뒤져보니 전투에서 완전히 각성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이 전투하라고 그 마약들을 그만큼 챙겨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식별되고 있으니 앞으로 여기에서 또 지옥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정말 이스라엘 큰일 났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